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2025년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시기가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명의 성공 사례를 디테일한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년퇴직도 싫다. 모두가 선망하는 교수직을 박차고 나온 특이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성락 전 동양미래대 교수님인데요. 서울대 국제경영학사를 졸업하고 행정학 박사까지 서울대에서 나온 수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특이했던 거는요. 제가 애널리스트로 성공한 서울대 분은 정말 정말 많이 봤지만 투자로 성공한 서울대 출신은 거의 손으로 꼽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는 지혜와 부자가 되기 위한 지혜는 정말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아무튼 이 특이하신 분은 2021년도에 이제 투자로 50억을 벌고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비트코인과 이제 미국 주식 두 개로 이제 큰 돈을 번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으로도 벌었지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도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시고 뭐 방송에도 여러 가지 출연을 하면서 이제 얼굴이 꽤나 알려진 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에게서 조금 배울 점은 없나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그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하는데 얼마 하면 되느냐? 이거 좀 심각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분의 한번 생각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우리들은 사람마다 은퇴 자금이 다를 수 있겠죠. 뭐 한 2억, 3억만 있어도 된다. 무슨 소리냐? 한 20억은 있어야 된다.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분의 이제 기준은 은퇴 금액, 정확히는 현금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분의 기준은 현재 연봉 곱하기 정년까지 남은 횟수다. 이분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65세잖아요.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은퇴를 한다면 그때 당시 연봉이 1억이었나 봐요. 그래서 1억 곱하기 15년 하면 15억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55세 기준으로 은퇴를 한다면 1억 곱하기 10년에서 10억은 있어야 된다. 이제 빨리 은퇴할수록 살 날이 많으니까 당연히 은퇴 금액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답니다. 2018년도에 이런 결심을 굳게 먹었는데, 그때 당시 순 자산이 20억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분은 그 전부터 투자를 해왔던 분입니다. 18년도에 갑자기 해서 몇 년 만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기준으로는 순 자산이 20억인데 그 중에 부동산이 15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유동화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한 마음을 먹고 3년 뒤 21년 8월 달에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으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어, 비중으로 보면 미국 주식 전문가예요, 이분은. 근데 비트코인이 워낙 이제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너무 커져버려서 우리에게는 비트코인이 크게 다가오는데요. 아무튼 이분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년 1월 달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불장이 이제 지난 직후에 인터뷰를 했었었네요. 근데 기사 제목을 보고 조금은 힘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57만 원에 산 비트코인 20개, 10억 찍고 파이어족 선언. 비트코인만 10억을 찍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싸게 샀으니까 성공했지. 조금은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기자분이 물었죠. 비트코인 언제부터 투자하셨습니까? 하니까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들어왔던 2014년 초다. 생기자마자 샀네요. 아마 그러면 코비드에서 샀을 거고요. 당시 비트코인 20개를 평당가 57만 원에 구입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체 투자금이 7천만 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1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비트코인에 넣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1천만 원의 비트코인에 넣었던 수익이요. 이분의 뭐 전공이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6천만 원을 투자했던 미국 주식보다도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 코인의 힘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표를 냈던 지난해 8월 31일, 그러니까 21년도 8월이었다는 거죠. 비트코인 종가가요, 5,500만 원 정도 했었다. 이때 당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9,589%다. 몇 배인지 계산도 안 되네요. 총 수익금은 10억 9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년도 8월에 은퇴? 그도 사람이었구나. 인간미가 조금 느껴지는구나.
그냥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머리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21년도 8월에 매도를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21년도 5월 달에 우리 21년도 전체가 불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5월 달에 이 부처의 난, 부처빔을 맞고 요때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힘들어서요. 결국은 비트코인 여기 우리 모두가 21년도 하반기를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예상하셨겠죠. 우리보다 전문가였으니까. 그러나 요때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여기 언저리에서 이제 8월 달에 결국은 이제 팔고 은퇴를 선언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은 인간비가 느껴지죠. 그래서 누구나 최고점에서 팔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모든 게 가능하고, 자잘한 실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용서를 이제 시켜주는 이유는 바로 요때, 이제 심정지 상태에 있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용서가 되더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무슨 확신으로 비트코인을 샀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분의 논리는 이제 이거였어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이제 채굴이 제한돼 있다. 채굴이 요것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금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석유도 있지만 요런 친구들도 제한은 됐지만 그래도 공급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딱 정해진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낫다더라. 근데요. 이분은 이제 주식 베이스이기 때문에 경영학 이제 그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하면 가치 투자고 가치 투자를 하면 기업의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기업의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뭐 워런 버핏 같은 이제 분들은 뭐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분도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수요와 공급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분은 이거를 더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단 두 명만 자금력이 있는 단 두 명만 이거를 사려고 경쟁하면 가격은 오른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결국 우리도 뭐 트로트도 있고요. 아이돌 춤도 있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뭐 게임, 포켓몬 카드, 이런 거 누가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요, 트로트 방송 보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르신 분들은 뭐 아이돌 춤추거나,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뭐 게임 이런 거 왜 하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에는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돈이 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포켓몬 카드가요.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고 거래 장터에서 뭐 특이한 카드라고 하면서 2억 원에 이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안 팔렸는데요. 실제로 뭐 9억짜리도 나왔었고 심지어 70억짜리의 포켓몬 카드가 이제 이분이 산 거죠. 로건 폴이라는 분이 사서 인증샷을 올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말이 됩니다. 왜요? 희귀하면요. 뭐 이 세상에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분은 이 원칙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꾸준히 모았던 거죠. 그러면 또 기자가 묻습니다. 14년도부터 매도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었는데요. 이분도 이제 공포감에 못 참고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17년도에 이제 10개 정도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들고 있는 거의 반을 매도를 한 거죠. 왜 공포감이었을까요? 2017년도는요. 물론 21년도도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이 파닥파닥 거림의 정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뭐 김치 프리미엄 50%도 있었고 엄청난 중국의 돈이 업비트를 통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실명 계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중국에서 코인을 사서 업비트로 보내서 이제 중국인들 많은 대림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현금 출금하는 일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말 출렁거림이었거든요. 뭐 1시간 만에 내 연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도 이제 조금은 팔아야겠다는 공포감에 10개를 매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다시 한번 쭉 빠졌을 때 10개 정도를 다시 매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하고 뭐 털고 나가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18년도에 이제 10개를 매수했었고, 최근이라 하면 뭐 21년도, 22년도 얘긴데요. 22년도에 미국 주식 다시 조금 살려고 또 비트코인을 조금 매도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도, 특히 비트코인은 매수 매도를 안 했다고 보시면 좋고요. 또 기자가 묻습니다. 알트코인도 투자하셨나요?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요. 고수지만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17년도에 나도 이더리움도 샀고 여러 알트코인을 투자를 해봤다. 근데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서 떨어져도 계속 살 수 있었고 버틸 수가 있었는데 알트코인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다 매도했다. 손해봤다. 손절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고수들도요, 알트코인엔 믿음이 없다. 알트코인의 투자가 얼마나 힘든지 다시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트를 함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비트 이더 위주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고요. 그래서 2014년 이분이 처음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거라 생각하고 투자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역시 교수님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답변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쓰인다면 이제 13년의 GDP를 그때 당시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13년에 한국의 GDP가 한 1조 달러가 좀 넘었던 걸로 이분이 기억을 하는데 이 GDP를 비트코인으로 표현 가능해야 된다,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조 달러를 이제 나누기 이때 당시 가격이 2,100만 원, 개수가 2,100만 개였기 때문에 한국 GDP를 2,100만 개로 나눠 보니까 개당 한 5,9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천만 원 정도는 이제 비트코인이 나와야 한국이 GDP를 비트코인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을 표시하고 뭐 어떤 큰 이제 비싼 물건을 표시를 하기 위해선 결국 뭐 수억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말이 아니라 2014년도에 하고 다녔던 말입니다. 2014년도에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당시에 6천만 원은 넘어야 된다고 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지만 중략을 하고요. 24년까지는, 그러니까 10년은 보유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22년도 8월 달,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 말고 다른 인터뷰에서 가져온 건데요. 22년 8월 달에 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장 유망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이든 미국 주식이든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 페이지 정도는 이제 주식 관련된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미국 주식 얘기가 사실 주를 이룹니다. 비트코인 얘기만 제가 발췌를 해서 가져온 거고요. 근데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건 있어요. 왜냐면요. 26년도가 됐어요. 이때는 뭐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서요. 근데 그럼에도 투자를 떠날 수 있을까요? 계속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정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떨어질 게 예상이 되면요. 다른 자산에도 투자를 해야겠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이제 선택지가 미국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3천만 원으로 뭐 10억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26년도에도 이제 배워야 된다. 미국 주식도 알아야 된다. 미국 주식 투자는 그럼 언제부터 하셨냐? 역시나 2014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네요. 이때 당시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 주식이 매우 편해졌다. 반대로 그 전에는요, 해외 주식 사기는 꽤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이때 당시 미국과 중국 주식으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가 묻죠. 종목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뭐고요? 목표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여기를 보고 조금 저는 숙연해지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이분은 20대 20 원칙을 내세웁니다. 매년 매출과 이익이 20%씩 올라야 합니다. 이 기준, 뭐 소박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넘어가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여러 가지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했고, 엔비디아도 있었고요. 테슬라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 둘 중에 고민하다가 왜 엔비디아를 선택했냐면요. 테슬라는 뭐한 10년, 15년 이제 바닥을 기고 있다가 매출과 이익이 막 50%씩 1년에 올라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이제 너무나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걸 이분은 좋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샀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들어보면요. 한 4년간 2배 정도 오르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연간 수익률로 보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수익에 너무 익숙해져서 뭐 4년간 2배 하면 이게 무슨 수익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이 다시 한번 기회도 있지만 리스크도 너무 크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반토막 종목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3천만 원을 500, 500, 500, 500, 500, 500 해서 6종목을 샀던 것 같아요. 여기 반토막 난 종목도 있지만 전체 수익률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특히 이때 당시 넷플릭스 지금도 들고 있다고 하고요. 마오타이라는 중국 주식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이 영상을 기사를 하던 23년도 8월 기준으로도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어, 뭐 다른 반토막락 종목을 다 만회하고도 남았다. 결국 분산 투자를 이분은 한 10개 종목 내외로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주식에서도 배운 점이 있었고요. 이제 좀 핵심적인 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거든요. 여기서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이 좋냐고 100이면 100 나한테 물어보더라. 근데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다. 뭐 좋은 종목 해봤자 비싸게 사면 어차피 손해보잖아요. 중요한 건 폭등과 폭락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아, 이분은 대처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대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도. 내게 가장 힘든 부분은 폭등할 때다. 우리랑 반대죠. 근데 어느 정도 또 공감이 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폭락을 해도 장기적으로 회복하겠지 하고 이런 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떨어질 때 사는 거는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폭등할 때는 지금 팔아서 떨어질 때 다시 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이거 누구의 생각인가요? 우리 모두의 생각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팔아서 떨어질 때 다시 사면 누구나 이분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매도 후에 매수를 못하면요. 10배 오를 종목을 팔아버리는 꼴이 된다. 이게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폭등할 때 너무 힘들더라. 나름의 고충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따라하기가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저는 못 참아요. 그래서 단기 고점일 때 예를 들면 최근에 ETF 왔을 때 ETF 승인되기 전에 또는 그 즈음에서 한 10% 정도는 항상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 이번에는 저는 보니까 15% 정도까지는 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 좀 숨을 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수의 삶을 다 따라할 수는 없다. 나에 맞게 적용을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경우를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에 왔는데요. 부동산 자산도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 무엇인가? 우문인데 현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질문은, 이런 대답은 하는 분 제가 처음 봤는데요. 현재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의 수익금은 10억 원 가량으로 비슷하다. 10억, 10억, 10억 각각 벌었다는 거죠. 근데 주식은 몇 천만 원이 10억이 된 거고, 부동산은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수익금이 10억이 됐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 돈으로 주식, 이제 또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비트코인은 제가 넣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뭐 수익률이니까요.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인터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저는 이런 얘기 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 좋은 부동산 놔두고 과거로 돌아가서 99%가 잃는 주식과 코인을 다시 사고 싶다는 거는 얼마나 이분이 장기 투자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 2014년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9,500%뭐 이런 수익은 어렵겠죠. 그러나 그래도 최근 몇 년간 공포에 심하다 힘들게 모았던 분들이라면 25년도에는 못해도 5배에서 10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1%만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다면 그 1%가 우리 구독자님들 안에서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